1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1994년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모두가 앞다투어 실리콘밸리로 달려가던 바로 그 시기에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햄버거를 굽는 일이었죠. 그는 조용히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결국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었습니다. 그렉 플린이라는 분인데요. 이 1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뤄볼 분석의 주제는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프랜차이즈 모델 뒤에 숨겨진 매혹적인 경제적 원동력입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이런 부가 창출되는 건지, 예비 창업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진짜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둘러싼 뜨거운 노동 문제 논쟁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동네 상가들이 어떻게 거대한 부의 창출 기계로 작동하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억만장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그렉 플린이라는 이례적인 성공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브랜드 창업자가 아닌 가맹점주가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날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 1000개 중 95개가 본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 가맹점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미국 GDP의 무려 3%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대한 레거시 체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왔죠. 1980년대에 모텔 프랜차이즈를 사들이기 시작해서 현재 미국 전체 모텔의 3분의 1을 소유하게 된 인도 구자라트 출신 가문들의 이야기가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순수한 결정체로 기능해온 셈이죠. 다음으로 프랜차이즈의 해부학, 기업과 공개 시장의 경계를 흐리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 이래로 경제학자들은 이 모델을 일종의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봐왔거든요. 이 독특한 구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맹점주가 로열티만 내고 남은 이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고정 월급을 받는 관리자보다 정말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실제로 100개가 넘는 스튜디오를 가진 제트세 필라테스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들의 성과는 평균 이하인 반면에 스스로 뚜렷한 동기가 부여된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매장들은 상위 25%의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게다가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가 가진 생생한 지역 지식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사 혼자서 결정하다 보면 이른바 자유의 여신상 입지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눈에 잘 띄고 멋진데 정작 채를 몰고 들어가기는 최악으로 불편한 위치 말입니다. 실제로 내쉬빌의 한 파파이스 매장은 입구 접근성을 놓치는 바람에 매출이 60%나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맞춤형 전략은 큰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렉 플린은 지역 관리자의 조언을 딱 받아들여서 원래 가족 친화적이던 시애틀의 애플비 매장들을 현지 취향에 맞게 체인 술집 느낌으로 확 바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출이 즉각 33%나 치솟았죠. 연방정부 같은 거대한 본사의 자본력, 그리고 주정부 같은 현지 가맹점주의 찰떡 같은 골목 상권 지식이 만나서 완벽한 시너지를 낸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입장료입니다. 정보 공개서, 즉 FDD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에 대해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 아메리칸 드림에 합류하기 위해 치러야 할 진짜 청구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비용 구조의 비밀은 바로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 짧게 FDD라고 부르는 문서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팔려는 모든 기업은 예비 구매자에게 이 문서를 법적으로 무조건 제공해야 합니다. 수만 달러에 달하는 초기 가맹비부터 달마다 내야 하는 로열티, 마케팅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존 매장들의 실제 성과 데이터까지 진짜 숫자들이 아주 투명하고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죠. 그럼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그냥 이름만 빌리는 초기 가맹비만 5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외식업의 경우 보통 매출의 5에서 7%를 로열티로 떼어주고 초기 개업 비용은 10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피트니스나 미용 쪽은 개업 비용이 30만에서 80만 달러 사이로 그나마 조금 낮긴 하지만 대신 로열티가 매출의 10에서 12%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운영자들은 이 막대한 초기 투자금을 감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평생 고생해서 모은 은퇴 자금을 전부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내고 내 노후 자금까지 다 걸어야 하는데 이미 성공한 브랜드를 사는 게 진짜로 내가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까? 과연 본사의 마케팅과 시스템이 그 비싼 돈값을 하는 확실한 안전망일까요? 놀랍게도 미시건 대학의 프란신 라폰테인 교수가 분석한 데이터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 비즈니스에 비해 프랜차이즈가 갖는 생존 우위는 생각보다 아주 작습니다. 개업하고 처음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확실히 프랜차이즈의 생존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3년 차를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우위가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비싼 브랜드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장기적인 성공까지 무조건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의미죠. 게다가 만약 나쁜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순식간에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체인 사이클바를 운영했던 엑스포넨셜 피트니스의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맹점주에게 엄청난 마진이 붙은 고가의 장비를 강제로 사게 만드는 이른바 공급 마진 모델을 악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결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무려 1,7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만 했죠. 네 번째 파트, 노동 및 통제권 논쟁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안고 있는 이 복잡한 마찰 지점, 그 이면의 정치적 논쟁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비판적인 시각부터 볼까요? 한편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구조가 본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오픈마켓 연구소의 브라이언 칼라치는 본사가 쥐고 있는 엄격한 통제력을 생각하면 독립된 가맹점주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한 법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습니다. 본사가 위에서 이윤을 꽉 쥐어짜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살아남아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제일 밑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억누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증거로 예전에 프랜차이즈 매장들끼리 서로 직원을 스카우트하지 못하게 막았던 채용 금지 조항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조항이 법적으로 철폐되자마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4에서 6%나 훌쩍 올랐다는 데이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의 시각과 데이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고 앨런 크루거의 연구를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직영점 간의 일선 노동자 임금 격차는 2%에 불과하거든요. 그는 이 정도 차이라면 통계적으로 아주 사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가 만나봤던 그렉 플린 같은 대규모 운영자들은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야말로 사람의 학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기회의 엔진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정말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이죠. 이렇게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즉 가맹점 직원의 진정 사장님은 본사냐 아니면 가맹점주냐를 규정하는 공동사용자 규칙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야말로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오갔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본사의 책임을 아주 넓게 인정했지만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좁혀버렸고 다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 기준을 완화하려다 실패했죠. 그리고 최근 2024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축소된 규칙이 공식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명확한 정치적 합의점이 없다 보니 이 문제는 지금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이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AI 시대의 대면 비즈니스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한번 비교해보면 해답이 꽤 명확해집니다. 지난 세대에게 성공 방정식은 아주 단순했죠?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좋은 대학에 가서 번듯한 화이트칼라 노트북 일자리를 얻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끝없이 치솟는 대학 등록금은 둘째치고 똑똑한 인공지능이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통째로 위협하면서 모든 규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직접 대면해야 하는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매력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생각해보세요. 챗GPT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현실 세계에서 사람 없이 필라테스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오븐에서 갓 구운 따뜻한 빵을 꺼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프랜차이즈라는 백만장자 제조기의 이면을 쭉 살펴본 오늘 분석 어떠셨나요? 분명 엄청난 초기 비용의 압박과 얽히고 설킨 노동 논쟁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의 온기와 노동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 물리적 공간의 가치는 AI 시대에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창업자들이 인생을 걸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베팅은 차가운 화면 속 알고리즘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갖는 더 동네 상가 속 현실 세계에 있을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